음, 그럼 시간이 되어서 2022년 8월 텍톤 정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면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초우량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산업, 다양한 기업들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투자 전략은 명쾌합니다. 글로벌 성장 산업의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5개 지역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 글로벌 전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리서치하는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홈페이지 어떤 글을 통해서 또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투자자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소재 관련된 변화들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SiC 반도체 도입 가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 매니저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SiC 반도체에 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iC 반도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SiC 반도체는 소재가 좀 다른 반도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iC라는 게 실리콘 카바이드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실리콘이 Si인데 여기다가 카바이드라는 어떤 탄소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섞어서 화합물을 새롭게 만드는 재료의 반도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재료의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화합물 형태로 다시 재조합을 해서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기존의 실리콘이 가지는 어떤 한계점들을 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들을 화합물 반도체라고도 지칭하고 또 2세대를 넘어선 3세대 반도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조금 어려운 말로 와이드밴드계 반도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들이 주로 전력 반도체라는 영역에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요처가 좀 확대되면서 지금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과거에도 SiC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그 투자 어떤의 주제로 이제 크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 한 2, 3년간 수요가 굉장히 이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제 살펴보셔야 하는 주제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론의 기존의 어떤 실리콘 반도체가 가지는 어떤 한계를 어떤 이 카바이드를 어떻게 보면 화합하면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반도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소재 쪽의 혁신인 거죠. 네. 그래서 이 SiC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성을 그냥 높은 전압에 대한 대응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실리콘 카바이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력 반도체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전력 반도체라는 것은 전자기기 안에서 뭐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든가 뭐 교류를 직류로 또는 이제 댁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뭐 110V를 120V 전원에 꽂으려면은 이제 그 다운도란스라는 걸 이제 또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변압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기능을 하는 것이 전력 반도체인데 이 전력 반도체의 기존에는 이제 Si라는 실리콘 소재가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실리콘 소재는 전압이 높아지면은 전력 효율이라고 해서 들인 전력 대비 이제 나오는 아웃풋이 이제 줄어드는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온도가 굉장히 높아질 경우에 보통 전압이 올라가면 온도가 높아지고 뜨거워진다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얘가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각 장치를 또 달아줘야 하는 그런 이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iC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600V 이상으로 이렇게 전압이 굉장히 높아지더라도 효율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400도씨까지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냉각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모듈도 굉장히 이제 부피도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효율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SI라고 된 회색 영역 밖으로 이렇게 이제 SiC 주황색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커버리지가 확대되는 거다. 결국에는 이게 아주 특이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실리콘 반도체가 못했던 것들을 하게 해주는 그런 업그레이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압이 높을 때 좀 더 이렇게 기능 면에서 좀 더
좀 더 우월한 그런 더 좋은 그렇죠. 반도체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그럼 최근에는 이렇게 전압이 높은 디바이스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도 출력이라는 건 전력인데, 이제 이 출력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이제 전압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온도도 높아지는 건데, 음. 딱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차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그렇죠. 네. 이제 새로 생기는 디바이스들 중에 보통 이제 전압이나 출력이 높다는 거는 사용하는 전력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데, 심지어 그게 이동하기 무게도 가벼워야 되고, 그다음에 한정된 어떤 배터리를 우리가 이제 때문에, 이 전력이 우리가 콘센트에 꽂아서 쓰는 거는 막 무제한으로 쓸 수 있지만, 네. 배터리는 이제 다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배터리에 있는 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딱 맞는 어떤 신제품. 음. 그래서 시장을 전망하는 데이터들이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가 막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향후 한 5년간 SiC 반도체 시장이 한 6배 이상 이렇게 성장한다는 어떤 이제 전망치인데요. 네. 올해 나온 전망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 빨간색이 전부 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다 전기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SiC라는 제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적용초가 딱히 없어서, 왜냐하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아이템이었는데, 음. 전기차라는 어떤 시장이 딱 등장을 했는데 이 SiC 반도체 너무 이제 이 기능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이 시장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지난 한 1, 2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SiC라는 신제품 시장도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이고, 전기차 시장이 가는 동안 이 SiC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5년 내에 한 6배 정도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거의 수요도 여전히 전기차가 그걸 다 이끌게 될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이제 기사상으로 보면은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 SiC 채택률이 사실 뭐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중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이 전기차 시장도 성장하고,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도, 왜냐하면 테슬라 정도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 SiC 반도체를 채택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이게 SiC 반도체라는 게 좋다는 게 알겠는데, 네, 최근 들어 어떻게 보면 좀 급증한다는 뉴스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 채택률이 좀 높아진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차가 사양이 뭐 이렇게 그냥 자연스레 늘어난 걸까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 전기차 데이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50%에서 100%까지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페이스로 이 시장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음.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의 수요가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네. 테슬라 정도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경쟁사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아이템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속도로 향후 한 5년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좀 재밌는 게, 이게 그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어차피 전력 반도체 회사들, 좀 네임밸류 있는 큰 회사들이 뭐 10개 남짓될 정도로 이제 빠는데요. 어떻게 네. 보면은 여기서 이 SiC 반도체 쪽으로, 신제품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회사가 사실상 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네. 그리고 유의미한 어떤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는 한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로. 그래 숫자가 굉장히 적네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로서 이제 시장 1위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ST마이크로닉스라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이제 2018년도에 모델 3에 SiC 반도체를 넣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네네네. 시장을 좀 개척한 어떤 이제 회사인 거죠. 테슬라의 주력 모델에 납품을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을 한 5억 달러 정도 했고, 네. 내년에는 한 10억 불 정도 한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피니언이라는 독일의 이제 전력 반도체 글로벌 1위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 ST마이크로처럼 관련 신제품들을 막 네. 출시를 하고 네.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온세미컨덕터 같은 이제 전력 반도체에 좀 특화된 그런 회사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네. 또는
나와 있는 울프스피드나 일본의 롬 같은 회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울프스피드나 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의미한 매출이 없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ST마이크로, 인피니언, 온세미컨덕터 이렇게 세 개의 회사를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조업체들은 저 국가별로 보면 유럽, 미국, 일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초기 시장을 좀 맞습니다. 과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게 있겠네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온세미컨덕터라는 기업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네. 이 회사를 꼽은 이유는 일단 ST마이크로나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이 네. 온세미컨덕터보다 원래 굉장히 큰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도 한 2배 이상 크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부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전력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반도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보기에 SiC라는 신제품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음. 참여는 하지만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뭐 인피니언이나 ST 마이크로 같은 기업들은 그거 말고도 할 아이템들이 많았던 그렇죠. 거네요. 고객사도 워낙 많고 제품도 네. 다양하다 보니까 네. 이거에는 올인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그들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굉장히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전력 반도체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 네. 특히 이 CEO가 새로 부임하면서 SiC 반도체 신제품 쪽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올해 SiC 반도체 사업 매출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보시면 알겠지만 ST마이크로라는 시장 1위 기업이 지난해 5억 불하고 이제 내년에 10억 불 한다고 네. 이제 공언을 한 상태거든요. 네. 똑같아지는 거죠, 매출이. 어. 그러니까 전체 매출 대비로 보면은 사업 네. 포트폴리오에서 SiC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이 온세미컨덕터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좀 역동적으로 SiC라는 신제품 쪽으로 사업이 바뀌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온세미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인연이 깊은데 네. 지금 한국에 지난 7월에 1조 4천억 정도를 이제 부천에 이제 투자를 해서 한국 부처네요. 네, 네. SiC 반도체 생산 거점과 R&D 시설을 만들기로 이제 발표도 한 상태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 또 반도체 제조에는 또 강점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이제 협력이나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튼 굉장히 업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음. SiC라는 신제품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SiC라는 게 과거의 어떤 반도체가 가진 한계를 넘는 3세대 반도체인데 네, 사실 SiC 반도체 시장을 촉발한 거는 전기차다. 특히 그렇죠. 테슬라. 그렇죠. 이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아,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거기 참여하고 있는 대응할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중에서도 뭐 이런 온세미컨덕터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사업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확 바꾸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SiC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좀 변화가 많은 업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최근에 여러분들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환율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좀 변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킹 달러입니다. 발표는 저희 택돈 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 웨비나에서도 제가 이제 기축통화, 그 키커런시에 대해서 한번 약간 코멘트를 단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메모로 여러 고객분들이나 PB분들한테 보내드린 자료도 올해 한 4월부터 해서 계속 그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최근에는 이제 킹이란 단어까지 돌면서 이 달러 강세를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미디어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있고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있는 현상들이 뭐 어떤 원인들이고 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강달러 시절에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어떤 연관된 구조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보시는 지금 그래프는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고 뭐 가깝게는 이제 2020년 말 2021년 말부터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달러가 원래는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 사실 달러가 약세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2008, 9년 정도에 우리가 책들을 읽거나 그 당시 기사나 그 당시 미디어를 보면 달러 패권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고 유로화나 뭐 엔화 또는 위안화의 부상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더 넘어가서 또 2000년 중반 정도까지 2000년부터 2000년 중반까지 이렇게 보면 그때도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글로벌이 위기 때마다 약세일 거라고 생각했던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거죠. 뭐 우리가 달러 약세가 구조적으로 이제 됐던 경우는 2000년도 중반 정도 되고 실제로 최근 10년 정도는 어마어마한 달러 강세 현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건저에 이거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베이스한 측면이고요.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달러가 지금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 글로벌 외환 보유고 중에서 달러가 50%, 유로화가 20%, 엔화가 한 6% 정도 되는데 금 15% 정도 되는데 그것들이 유로존 위기를 아시죠? 유로존의 위기, 그다음에 엔화가 금리 인상 못하는 어떤 딜레마 때문에 위기 때마다 달러로 돈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상황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조금 더 이 달러 강세 기조가 구조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변수들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신흥국들의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이 난 거죠. 뭐 우리도 뭐 조금씩 갉아먹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스리랑카, 뭐 파키스탄, 이집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흥국에서는 지금 석유 살 돈, 곡물 살 돈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단위로 맞아들였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이 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까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로존이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 보유고의 한 20%를 차지하는 유로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달러로 이탈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생긴 거죠. 특히 천연가스 뭐 이 가격들하고 이 유로화의 관계들도 있지만 좀 더 넘어가서 20년 정도 됐거든요. 유로화란 게 나온 게. 20년 만에 최악의 가치 절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로존의 핵심 국가가 아시겠지만 독일이죠. 독일이 지금 맡고 있는 위기가 메르켈 때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지금은 미국하고 아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을 정도로 좀 초라한 모습인데요. 실제로 2021년 뭐 2년 요것만 보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5배 정도 오른 에너지 비용, 전력 비용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단편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전쟁이란 걸 통해서 유로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고 유로존의 핵심 국가인 독일이 이 정도 위기를 맞고 있다. 거기다가 경기 침체까지 온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유로화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고. 뭐 여기까지는 또 이제 우리가 그래 그것 때문에 유로화가 안 좋고 달러가 좋겠지까지 가죠. 근데 더 심한 게 하나 나왔어요. 이게 파월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단호하게 얘기하고 금리 인상을 또 더 확실하게 가져가겠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분의 어떤 그런 스탠스보다도 이 과거에 폴 볼커라는 사람을 끄집어낸 게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폴 볼커라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1978년부터 82년 정도까지 미국이 그 당시 뭐 엉망진창인 그 미국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긴축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고 물가 잡은 다음에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폴 볼커가 나오면서 이 파월의 어떤 스탠스가 굉장한 속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 그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저는 뭐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폴 볼커가
금리 인상을 급속도로 올렸을 그 1978년도부터 한 82년 사이에 있었던 달러화 강세 현상을 사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CPI를 가만히 보시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77년부터 해서 8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폴 볼커가 아마 그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한 시기가 1979년 10월 정도일 거예요. 10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82년까지, 81년까지 급속도로 11.5%의 금리를 21.5까지 올리는 그 굉장한 정책을 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CPI가 정점을 조금 부딪히고 나서 실제로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는 초기에 S&P 500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실제로 이제 CPI가 쭉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좀 인플레를 잡는다고 할 때는 주가가 빠졌다가 이후 82년도부터 제대로 된 상승을 보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 기조를 강화한다고 해서 물가가 안 잡힌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은 달러가 강세예요. 여기 보시면 한 80년 정도까지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된 상황에서 전격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사실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년부터 82년까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죠. 그때 앞선 그래프를 보시면 80년부터 81년 초까지 굉장히 급속하게 물가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연결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달러 강세란 것들이 실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의 효과들을 제대로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겁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달러 인덱스가 강할 때 다우존스도 굉장히 빠른 큰 폭의 상승을 거뒀죠.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사실 다우존스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물가도 잡히고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가 금리 인상하고 긴축 기조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계속 올라서 굉장히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한 짧은 기간이지만 2, 3년 정도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달러도 좋고 다우도 좋고 미국은 물가도 잡혔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굉장히 피폐해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또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이런 금리 인상 정책이 꼭 물가만 잡는다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저에는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좀 우리로 보기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게 왜 인플레이션 리덕션 법안인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 법안들이 통과가 되죠. 원래는 통과 안 될 줄 알았죠. 한 7월 말까지는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정치적인 어떤 뭐 뒷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존 맨치니 한 사람이 7월 말에 그 한 표를 이 법안 통과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바람에 이 법이 통과가 됐죠.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뭐 500조, 70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핵심은 자기만 잘 살겠다라는 거죠. 이게 달러 강세도 어떻게 보면 자기만 잘 살겠다는 거고 모든 통화나 기타 여러 가지 원가 부담을 누구한테 씌우냐면 지금 당장 달러를 구입해야 되고 석유를 수입해야 되고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에 다 전가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냉정한 국제적인 현실이죠.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게 이제 중국이죠. 중국도 차이나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예상과 다르게 뭐 부동산이 어떻든 뭐 경기 부양을 미국보다 2~3배 정도 더 법안은 아니지만 부양 정책을 내놨고 정치 체제도 한 2개월밖에 안 남았죠. 한 10월 16일 정도에 아마 당대회를 할 거고 시진핑의 어떤 정치 체제가 앞으로 다시 전개될 거죠. 이 차이나 퍼스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기 지역의 공동체를 자족의 힘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좀 궁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쌓여 있는데 저희들의 결론은
글로벌 전략에서 저희들이 유로화도 좀 줄였고요. 엔화도 줄였고, 사실 한국 비중도 좀 줄였습니다. 미국 비중은 줄여져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우량주 위주로 계속 매입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긴 하지만 좀 빠져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 온리란 말이 조금 속되게 보일지도 모르고 아주 누구나 단순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긴축 기조 정책, 그다음에 아메리카 차이나 퍼스트 정책,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이 뭐 정치하고 연결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그 나라들만의 리그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나머지 나라들은 궁핍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에 적어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300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기준으로는. 그래서 하반기에 그 정도 1,400원 정도 넘어가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 집중하는 전략을 계속 가져갈 거다. 조금 더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이게 저희들 하반기 전략 중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은 세계화는 끝난 건가요? 세계화는 진행이 됐고요. 네. 그 세계화가 이런 겁니다. 뭐 끝났다 이런 게 아니고 세계화와 반대되는 반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계화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우리가 또 반작용으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되고 또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되다가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고 이런 과정들인데 적어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어, 조금 우리가 그래도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반작용에 되는 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게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갈등 구조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핵심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조금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자국 우선 정책으로 쓰다 보니까 갈등이 표면화된 거고 그게 우리가 아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핵심 사안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이제 좀 마무리된다. 이렇게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는 말씀하신 대로 아메리칸 퍼스트, 차이나 퍼스트, 각각의 자국의 어떤 우선주의들이 앞으로도 좀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봐도 예. 되겠네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고립주의나 지역주의, 국제 정세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흥할 때가 있고 또 서로 협력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몰랐는데 그래도 우리가 윈윈하고 서로 협력할 줄 알았는데 터무니없는 법안까지 나올 정도 아니면 터무니없는 전쟁이 나올 정도로 음.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역사책에서 보면 우린 정말 전쟁 중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정도로 보호무역주의나 고립주의나 지역주의가 음. 표면화된 거는 사실 근래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럼 어려운 질문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미국, 중국 중심이지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주식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70년부터 한 80년, 70년 말에서 80년대 또 85년 정도에 조금 85년 이후에 조금 혼란을 겪다가 90년 이후 뭐 이런 거 보면 사실 그게 작용과 반작용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혼란의 상황에서 실제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좋았냐? 그렇지 않는다. 그죠? 그때가 되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새로운 산업 아니면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할 때 안 좋았냐 이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서로 우주 기술, 군사 기술, 핵무기 기술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 산업도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전투기, 항공기 사업도 흥했고 우주 항공 사업도 흥했고 또 내면적으로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그 자동차 산업도 흥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4차 산업혁명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서로 경쟁이 되는 거죠. 예. 저는 AI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마 실감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그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서로가 차지하기 위해서 화웨이도 건드리고 또 다른 회사들도 건드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 돼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산업 안에 흥하고 있는 공동체, 지역에 있는 국가
기축통화에 기대고 있다고 하면 변동성을 이기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달러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실제로 낮춰줄 수 있다. 그래서 달러 강세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도 원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전에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강세를 원한다. 뭐 우리는 약세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한마디도 하지 않죠. 그렇죠. 예. 앞에서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스케줄링이 돼 있고 선거용으로 우리가 달러를 갈 거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부양을 하고 아메리칸 퍼스트고 그 과거에 우리가 폴 볼커도 금리를 올린다는 게 있지 달러를 강하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달러 강은 다른 나라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자기 나라들의 소비도 이제 침체시키겠지만 실제로는 근린 궁핍화가 더 확실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환율 조작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패권이 형성되는 게 달러 강의 핵심이죠. 동맹들을 모으려면 달러가 강세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라 제가 무슨 뭐 정치나 경제, 외교 이런 것들이 아니지만 제가 언저리로 배운 거로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말은 안 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폴 볼커로부터 저는 용인받았다. 더 용인받았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내려올 일이 없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면 현재 환율이 한 1,350원 언저리인데 이게 1,400원, 1,500원도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예, 되겠네요. 옵셔널하게. 근데 네. 뭐 1,300원 지지다 뭐 이렇게 참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지금 한 1,300원 50원 넘겨서 팔고 다시 1,200원에 사고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하반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은 이제 많은 우리나라 이제 언론지 상에서 이제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위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레터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 부동산 지표들은 지금 한 12개월째 좋지 않습니다. 12개월 좋지 않은데 여기 핵심은 좋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디벨로퍼가 문제고 디벨로퍼들이 또 이제 개발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은행 가서 돈 인출을 하고 뱅크런이 나오고 신용 크레딧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조금 정치 체제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1년 반 전부터 거의 뭐 2년 전부터 사실은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통해서 주거 안정을 위한 거다라고 해서 벌써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더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은 그때부터 사전적으로 이 부동산 버블에 대한 문제를 금리 인상을 하고 또 통제를 해서 굉장히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인 시나리오대로 중국은 그 부작용을 밝혀내고 그 부작용을 건전화시키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너무 우호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문에 나오는 내용은 훨씬 비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훨씬 우호적인 생각으로 중립을 지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금리 인하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죠. 사전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에 부작용의 문제들이 생겨서 지금 불거져서 나왔죠. 그런데 이것들을 되돌려고 어떻게 보면 건전화시키고 경제적인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치유의 과정인 거죠. 사실 훨씬 좋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또 시간이 되어서 저희 택선 투자자문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 투자자분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또 저희 택톤 투자자문 또 네이버에 택톤 투자자문 쳐보시면은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또 블로그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모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투자자분들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2년 8월 택톤 투자자문의 정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